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중반 여성입니다. 여러분 입맛 없는 여름,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밥 먹기 싫은 날 샌드위치처럼 간단한 음식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는 더운 날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샌드위치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샌드위치 가게로 비로소 정착했어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서 저희 동네에서만 제 샌드위치를 맛보실 수 있는데요. 다행히 제가 개발한 시그니처 샌드위치가 오픈 후 맛있다고 입소문나면서 단골들이 꽤나 많이 생겼습니다. 샌드위치는 크게 어려울 거 없지만 꾸준한 노력이 필요했어요. 매일 신선한 재료를 공수하기, 다수의 입맛을 사로잡을 소스 배합과 재료의 조화로움 같은 기본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빵 맛이 너무나 중요해서 빵집을 엄청 찾아다녔어요. 식빵 납품처도 한 곳으로 정착하자 제 노력을 알아준다는 듯 매출은 금방 안정적으로 고정됐습니다. 가게 근처에는 회사가 많아서 오전 회의나 단체 간식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덕분에 회사 단체 주문을 통해 맛본 분들이 맛있다고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일이 늘어났죠. 그 손님들 중 한 명이 저희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이틀에 한 번꼴로 제 가게에 출석했어요. 커피보다 끊을 수 없는 게 이 집 샌드위치예요. 어쩜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요? 다른 샌드위치 집도 많이 먹어봤는데 여기가 그냥 최고야. 우리 회사 식구들도 많이 오던데. 사장님 매출 어마어마하죠? 항상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커피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이번 주만 4번 오셨잖아요. 어머, 저 몇 번 온지 다 기억해요? 그럼요. 저희 가게 단골이시잖아요. 가만 보면 사장님 참 말투도 우아하고 단아하시네요.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아, 그게 지금은 없어요. 가게 자리 잡고 남들처럼 연애해야지 했는데 바빠지니까 연애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예쁜 젊은 날들을 혼자서 그냥 보낸다고요? 그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사장님은 이미 성공했잖아요. 그럼 빨리 좋은 사람 찾아서 정착하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주변에 괜찮은 사람 없으면 혹시 내가 주선 좀 해도 될까요? 시누이는 마케팅 회사 직원답게 정말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일하느라 결혼은 물론 연애도 미뤄놓은 저에게 좋은 사람이 있다고 소개시켜준다더군요. 저는 신우의 말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외로울 틈 없이 바쁘게 일하다가도 아프거나 다치면 기댈 사람 하나 없어서 서글펐던 기억도 하나 둘 떠올랐거든요. 게다가 제 친구들은 이미 다들 일찍 결혼해서 저만 남아 있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더니 그게 본인 남동생이라 해서 처음엔 얼마나 부담스럽고 놀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심성이 착하고 착실하게 사는 남편을 보고 저는 서서히 그 매력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정말 얼굴에 나 선해요 라고 써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뒤가 다르지 않고 투명한 사람이었어요. 연애 때도 재는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 흔한 밀당이라는 것도 없이 제게 직진하고 올인한 남편 덕분에 저희는 짧은 연애 후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보통 연애를 짧게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던데 남편은 결혼 전후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면 시댁 식구들의 인성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역시나 결혼 전 인사드릴 때 본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인품이 너무 좋으셨어요. 남편이 딱 시부모님을 빼닮은 거였죠. 가게 단골을 인연으로 남동생을 소개시켜준 신우에게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었어요. 바로 다름 아닌 신우이였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처음 봤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옳게, 이제 진짜 우리 한 가족이니까 나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네, 형님, 편하게 대해주세요. 제가 손아래 사람이기도 하고 나이도 훨씬 어리잖아요. 뭐?
지금 나 늙었다고 은근히 돌려까는 거야? 네? 그럴 리가요. 형님, 저 돌려깐 거 아니에요. 그럼 대놓고 깐 건가? 옳게.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남동생까지 다들 참 선하지? 우리 가족들 남들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만큼 답답할 정도로 착해. 옳게도 비슷한 결이라 내가 우리 집에 데려온 거고. 아, 네. 근데 보다시피 나는 우리 식구들이랑 많이 달라. 난 더 자유로운 영혼이랄까? 감정 표현도 직설적이고 듣기 싫은 말도 곧잘하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면 옳게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지? 물론 나도 노력할 거지만 말이야. 제 샌드위치 가게 단골이었을 때 살가웠던 신우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시댁도 남편도 너무 좋아 보인다고 시집 잘 갔다며 부러워하고 많이 축하해줬는데요. 남편과 저를 이어준 신우의 10월들을 경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옳게, 나왔어. 네, 형님, 오셨어요? 어째 반갑지 않은 눈치다? 그럴 리가요. 죄송해요. 어젯밤에 갑자기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정신이 없어서요. 하긴, 우리 어제도 인사했는데 내가 너무 꼰대 같았지? 다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사장님이랑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제 얼굴 기억해 놓으세요. 신우는 저희 가게의 직원과 알바생과 통성명을 하면서 인사하더군요. 그 뒤로 신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희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단골이긴 했지만 이상하게 결혼 후로 더 자주 오는 듯 싶었어요. 나왔어. 하루는 아주 잔뜩 뾰로통한 얼굴을 하고 오더라고요. 형님 오셨어요? 오늘 날씨 엄청 좋죠? 나 오늘은 참치 샌드위치 먹을래. 안녕하세요. 제가 결제 도와드릴게요. 참치 샌드위치 하나 맞으시죠? 단체 주문 때문에 제가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벼랑간 신우가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저는 뭔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놀라서 주방에서 뛰어갔죠. 그랬더니 포스기를 두고 알바생과 신우가 서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옳게, 진짜 내가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언제까지 내가 옳게 샌드위치 결제해서 먹어야 해? 네? 여기 새로운 알바생이야? 저번에 나랑 인사 안 했던가? 나 사장 가족이야. 형님, 왜 그러세요? 도영아, 무슨 일이야? 신우는 단단히 화가 나서 소리치고 알바생은 얼굴이 벌개져서 신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옳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나 언제까지 그냥 손님 취급할 거야? 내가 일반 손님이랑 다를 게 없다 이거야? 나 옳게 가족이잖아. 가족한테 이렇게 장사질해도 되는 거니? 내가 언제까지 샌드위치 결제하게 하나 지켜봤어. 근데 이제 내가 계산하는 게 당연한가 봐? 형님, 저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샌드위치 계산하기 싫다는 말씀이세요? 싫다는 게 아니라 대체 언제까지 가족한테 장사질 할 거냐 물어보는 거야. 알바생이나 직원이나 다 사장 닮아서 원. 내가 지갑 놓고 왔다고 오늘만 그냥 달라니까 이 학생이 안 된대잖아. 지갑 두고 오셨다 해서 이체 부탁드린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어머, 얘 당돌한 거 봐. 옳게, 도대체 여긴 알바생 무슨 기준으로 뽑니? 도영아, 그만. 형님, 오늘은 계산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제가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뭐? 오늘은? 그럼 앞으로는 계산하란 말이야? 그건, 형님, 일단 저랑 단 둘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알바생 앞에서 말 못할 게 뭐가 있는데?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일전에 우리 언니 결혼식에서 뵀었잖아요. 우리 언니? 형님, 도영이라고 제 사촌 동생이에요. 그때 결혼식에서 보셨을 텐데 기억 안 나세요? 지금 얘가 방학이라 가게 일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뭐?
사촌 동생? 어머,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도영 씨라 했나요? 어쩐지 낯이 익더라고요. 아유,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지. 방학인데 어디 놀러 안 가고 언니 일 돕고 참 마음이 예쁘네요. 옳게 참 든든하겠어. 아까 일은 잊어버려요. 내가 개인적으로 올케한테 서운한 게 있어서 한 말이에요. 올케, 그럼 출근해야 해서 먼저 갈게. 이걸로 사촌 동생 맛있는 거 사줘. 바쁜데 와서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 안 주셔도 돼요. 참치 샌드위치라고. 참치 샌드위치 드시고 싶다 하셨죠? 제가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신우는 샌드위치는 됐다며 제게 5만 원권을 쥐어주고 재빠르게 가게를 벗어났습니다. 뭐야? 언니 신우이 왜 저래? 결혼식에서 봤을 때는 전혀 안 저랬던 것 같은데. 설마 지금 언니한테 시집살이 하려던 거야? 돈 안 내고 샌드위치 먹으려다 나한테 들키니까 주랭랑 친 것 같은데. 가족끼리 계산은 더더욱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상한 아줌마네. 오늘 무슨 일 있으신가? 원래 저런 분은 아니거든. 신우이는 그날 이후로 제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랑 사촌동생 때문에 혹시 기분이 많이 상했나 싶어서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신우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제 예상과 다르게 신우는 해맑은 목소리로 샌드위치를 주문하더군요. 옳게, 우리 사무실에 참치 샌드위치 2개, 햄치즈 3개, 닭가슴살 5개, 이렇게 배달 부탁해. 네, 형님. 팀 간식인가 봐요. 응, 맛있게 부탁해. 혹시 저번에 사촌동생이 조금 예의 없게 굴었다면 제가 대신 죄송해요. 아니야. 나 그런 거 마음에 두는 사람 아닌 거 알잖아. 제가 형님 거 서비스로 하나 더 만들어서 11개 보낼게요. 어머, 그럼 나야 고맙지. 네, 그럼 결제는 어떻게 할까요? 계산? 그건 나중에 입금해 줄게. 다른 가게는 보니까 장부 적어서 한 달치로 계산도 하던데. 그렇게 해줄래? 지금 바빠서 나 먼저 끊을게. 네? 그럼 일 보세요, 형님.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신우이는 매주 자기 회사 사무실에 샌드위치를 10개씩 주문했습니다. 외상으로 주문했는데 저는 당연히 회사에서 한꺼번에 결제해 줄 거라 믿었죠. 형님, 출근하셨어요? 옳게.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말이야, 참치로 10개 부탁해. 내가 사람들한테 참치 샌드위치가 제일 맛있다고 소문냈더니 나 믿고 다 참치에 빠졌지 뭐야. 그래요? 형님, 항상 홍보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맛있게 만들어서 보낼게요. 마지막 주 근무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한 달치 결제 오늘 도와드리려고요. 오늘 주문건까지 총 50개고요. 샌드위치마다 조금씩 가격이 달라서 결제 전에 볼 수 있게 제가 간이 영수증 미리 적어서 보낼게요.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거 맞죠? 그게 뭔 소리야? 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거 아니에요? 옳게. 이제 나랑 한 가족이 됐는데 샌드위치 공짜 아니야? 나는 공짜인 줄 알고 계속 시켜 먹었는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에이, 농담이시죠? 신우는 말없이 전화를 툭 끊더라고요. 저는 또 일이 엄청 바쁜가 싶었죠.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했고요. 긴가민가 했는데 신우이는 결국 샌드위치 값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물어볼까 하다가 단지 신우이가 월말이라 바빴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곤 신우이에게 입금해달라고 간이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하지만 신우는 읽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신우의 말이 여태 전부 진심이었구나 싶었어요. 더 이상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기 위해 저는 젠틀하게 계산해달라는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형님, 내일은 꼭 입금 부탁드려요. 아무리 가족끼리라도 금전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하잖아요. 저는 가족인 형님만 믿고 외상으로 한 달간 샌드위치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제가 직접 법인카드 결제 받으러 갈게요.
회사에 찾아간다니까 그제서야 시누이는 가게에 직접 왔습니다. 아니 올케, 빚쟁이 독촉하는 것도 아니고 허구한 날 독촉 문자를 왜 이렇게 보내? 내가 남이야? 어? 나야말로 올케 믿고 그 많은 샌드위치 주문했어. 공짜로 주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결제하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형님, 카드로 결제해드려요? 아님 현금 결제세요? 뭐? 아 몰라 배째. 갑자기 덜컥 큰 돈 결제하라면 내가 돈을 어디서 구해? 형님, 수중에 35만 원이 없으세요? 그리고 형님이 그 많은 샌드위치 다 드셨어요?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주문한 거면 회사분들한테 받아서 주시던지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주세요.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올케 정말 웃긴다. 사람 착한 줄 알고 내 동생 소개시켜준 건데 이렇게 사람이 돌변해? 형님이야말로 도대체 왜 이러세요? 예전에는 안 이러셨잖아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샌드위치 50개를 공짜라고 생각했다고요? 제가 새벽에 출근해서 샌드위치 만드는 게 취미 활동으로 보이세요? 재료 준비하고 만들고 판매하고 배달하고 그런 게 다 장난 같으시냐고요. 가족끼리는 돈 받는 게 아니라고요. 형님 빼고 여태 제 가게 온 가족들, 친척들 다 결제해서 드셨어요. 어쩌다 한번 제가 사드리는 거 빼고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여보, 대영아, 네가 이 시간에 여기 무슨 일이야? 아니 누나, 이게 다 무슨 말이냐니까? 여보, 우리 누나가 샌드위치 공짜로 달래? 먹고 계산을 안 한 거야? 올케 그새 일러서 내 동생 여기까지 불렀니?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야, 그런 게 아니라 누나 말 좀 들어봐. 누나, 미쳤어? 아무리 한 가족이 됐다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남사스럽게 이게 무슨 행동이야? 누나가 거지야? 돈 없어? 당장 먹은 값 다 입금해. 내가 보는 앞에서 지금 당장. 야, 넌 누나한테 어디 큰 소리야? 가족끼리 얻어먹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샌드위치 50개는 무슨 말인데? 회사 사람들이랑 나눠 먹었다. 왜? 여기 이 사람 가게야. 이 사람이 만든 샌드위치 가지고 왜 누나가 회사 사람들한테 생색을 내? 미쳤어? 내 집사람이 누나 회사에 봉사하는 사람이야. 누나가 입금하기 싫으면 내가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해서 누나가 먹은 샌드위치 값 입금해달라고 할게. 넌 여기서 엄마 아빠 얘기가 왜 나와? 그 나이 먹고도 그렇게 행동하는데 누가 말려? 부모님이 말리셔야지. 아, 입금할게. 한다고. 그만해. 야, 됐지? 입금했어. 올게 확인해봐. 들어왔어요. 2개 다야? 사과 안 해? 넌 누나한테 진짜 말버릇이 그게 뭐야? 올케도 보는 앞에서. 그런 걱정하는 사람이 이따위로 행동해? 나 진짜 쪽팔려. 아이고, 진짜 요란법석이다. 올케, 내가 진짜 미안해.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처음엔 나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 살짝 괘씸하다 생각했었지만 악의는 없었다고. 그럼 난 먼저 갈게. 아, 진짜 저것도 사과라고. 여보, 내가 미안해. 아니, 갑자기 가게엔 무슨 일이야? 회사는? 오늘 연차 냈어. 당신 깜짝 이벤트 해주려고 말 안 했지. 깜짝 이벤트라니? 그게 당신이 요즘 가게 엄청 바쁘대서 몰래 지원군 출동했지. 근데 웬 진상 손님이 있나 싶어서 봤더니 세상에 우리 누나잖아. 아,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누나가 저거 말고도 혹시 따로 당신한테 연락해서 괴롭히고 막 그래? 그러진 않으셔. 이런 일 이번이 처음이야. 당신한테 말할까 하다가 내 선에서 해결 보고 말하려고 했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욱해서 소리 질러버렸네. 지를 땐 질러야지. 너무 착해서 탈이야, 우리 마누라. 나 같으면 내 돈 내놓으라고 우리 누나 머리털 다 뽑았을지도 몰라. 어떻게 공짜 타령이냐? 아, 내가 진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호구 같은 저 대신 실컷 신우이 욕해주는 남편 덕에 저는 금방 화가 풀렸습니다.
또 마누라 가게 바쁘다고 회사 연차까지 내고 와서 온종일 도와주는 착한 남편이 어딨나 새삼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호되게 당한 저는 다시는 외상 같은 거 안 해주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도 무조건 결제를 먼저 받고 있어요. 좋은 인생 경험이라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신우는 더 이상 제게 공짜 타령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도 신우이에게 나름 가족이니 신경 쓰고 있다는 마음으로 샌드위치를 사면 기존에 줬던 서비스 쿠키 말고도 커피 한 잔을 같이 서비스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가던 일상이 또다시 흐트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배달 어플에서 제 샌드위치 가게에 대한 리뷰 테러가 계속됐습니다. 어플뿐만 아니라 블로그 후기나 인터넷 후기 글에도요. 이물질이 나왔다는데 사진이 없는 게 다반사였고 더불어 맛없다는 후기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고정적인 매출이 바닥을 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원래도 깔끔함, 청결함이 우선이었던 저는 더더욱 직원들과 민감하게 모든 걸 체크했어요. 하지만 리뷰 테러는 변함이 없었죠. 그리고 이상한 점은 제가 전액 환불해드린다고 연락 부탁드린다 해도 아무도 가게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매일 한숨 짓는 날이 늘어나자 신우이는 마케팅을 해보자고 제게 말했어요. 옳게, 나만 믿어. 재오픈한다고 생각해. 내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홍보 마케팅 도와줄게.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홍보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저 좀 억울해요. 제가 가게에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열심히 관리하는지 형님도 잘 아시잖아요. 나야 가족이니까 잘 알지. 게다가 오랜 단골이니 당연히 옳게 문제 아닌 거 알지. 근데 뭐가 문제든 간에 지금은 매출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떠난 민심 데리고 오려면 홍보가 우선이야. 맛없다, 신선하지 않다, 이물질 나왔다. 뭐 이런 말들 덮는 건 결국 또 다른 리뷰야. 좋은 리뷰들 많이 올라오면 사람들은 금방 잊어. 그리고 올케처럼 억울해하는 이런 경우는 경쟁업체에서 사람 쓴 걸 수도 있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계속 안 좋은 리뷰는 올라오고 예전과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싶고요. 힘내 옳게. 회사원인 내가 뭘 알겠느냐만 자영업 어려운 거야. 참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존재하는 거야. 내 손에서 마음처럼 안 되는 것들은 업체 맡겨야 하는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나한테 맡겨. 내가 싸게 도와줄게. 요새 매출도 많이 떨어져서요. 큰 비용은 제가 투자 못할 것 같아요. 만약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들까요? 나한테 확실하게 맡기려면 나도 꽤 고급 인력이라 돈이 좀 들어. 근데 우리 회사 끼고 하면 수수료가 붙는데 다이렉트로 나한테 직접 의뢰하는 거니까 300만 원 정도면 적당하겠다. 원래는 더 비싼데 내가 가족이니까 할인해 준 거야. 그리고 몇백이라 하면 처음엔 당황하고 비싸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결과 보면 다들 엄청 싸게 했다고 느끼더라. 효과가 1,000만 원은 기본이거든. 제가 지금 당장 부담하기엔 좀 비싼데요. 옳게, 내 실력 못 믿어? 그래도 내가 이 바닥에 오래 있었잖아. 그럼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해도 될까요? 알았어. 이번 주까지 생각해보고 말해줘.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형님. 모두 가족끼리 당연한 일인걸. 힘내고. 네. 저는 매출이 안 나와서 직원들도 해고해야 할 판이라 더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샌드위치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야 재료들이 버려지지 않고 신선하게 다 쓰이는 거거든요. 마케팅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신우이를 믿고 저는 300만 원을 이체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는 다른 업체 마케팅 비용은 얼마나 할까 싶어서 검색해봤어요.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는데 3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도 홍보 가능한 곳도 있었어요. 신우이가 제게 말했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조건들을 비교해보니 300만 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살짝 배신감이 느껴졌지만 전문가가 아닌 제가 뭘 알겠나 싶어서 저는 다른 말 없이 신우에게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뒤로 신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니 올케, 진짜 답답해서 그래.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러다 내가 좋아하는 샌드위치 가게 사라질까봐 겁난다고. 형님, 저 사실은 죄송해요. 다른 업체에 이미 의뢰했어요. 거기는 30만 원이면 된다고 해서요.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나중에 가게 오시면 제가 회사분들이랑 드실 수 있게 샌드위치 몇 개 챙겨드릴게요.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뭐라고? 다른 업체에 의뢰했다고? 내가 실컷 다 조언해주고 신경 써줬는데 가족인 내가 아니라 다른 업체? 너 지금 사람 놀리니? 네? 그게 아니라 형님이 말씀하신 조건에 300만 원은 덤탱이 쓰는 거라고 다른 업체에서 말해줘서요. 똑같은 조건으로 30만 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마케팅, 홍보 이런 거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의뢰했어요. 형님 놀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제 처지에 이게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하냐고. 그게 놀리는 거야. 너 내가 만만해? 아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가게가 아예 쫄딱 망해봐야 정신 차릴래? 내가 밑작업하느라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또 안 하겠대.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밑작업이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잘못 듣긴 뭘 잘못 들어. 아니 올케는 나한테 장사질 해도 되고 난 왜 하면 안 돼? 올케가 샌드위치 파는 것처럼 난 홍보 마케팅을 파는 거야. 그래, 블로그랑 배달 어플 안 좋은 후기들 다 내가 그랬다. 이 바닥 굴러가는 꼴 비슷해. 그런 식으로 밑작업해서 업체랑 컨택하는 경우 많다고. 형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심지어 왜 그렇게 당당하세요? 저 진짜 소름 돋아요. 네, 그동안 제 가게를 망하기 직전까지 만들었던 안 좋은 후기와 별점 테러는 다 신우이의 짓이었습니다. 외상 사건 이후로 제게 앙심을 품었었나 봐요. 신우는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혼자 흥분해서 다 털어놓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또 발뺌할까봐 이미 통화 녹음까지 마쳤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옆에서 매일 본 사람이 그런 소름 끼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독한 신우가 안 바뀌니 이제 제가 바뀌기로 결심했죠. 결국 신우이가 하는 문제적인 행동들은 모두 돈과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 문제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신우이를 어떻게 참교육할 수 있을까 고심했어요. 신우이에게 너무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신우 하나 때문에 제 소중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딱 신우이만 빼면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으니까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신우이가 자기가 한 짓 고백할 때 당장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저밖에 모르는 착한 남편과 저 친딸처럼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 얼굴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신우만 빼고 다 지극히 정상이었으니까요. 우선 저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 후 신우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습니다. 형님, 정말 저한테 사과 안 하실 거예요? 내가 사과 안 하면 어쩔 건데? 뭐 우리 엄마 아빠께 이르기라도 하게? 가족들이 과연 네 편 들까? 결혼한 지 고작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신우이랑 싸우는 며느리를 누가 좋아하겠어? 이렇게 시댁이랑 틀어지면 너 감당할 수 있겠니? 착한 내 남동생은 너랑 나 사이에서 엄청 괴로워하겠지. 그런 모습 보고 싶음 다 일러. 네, 형님 생각 잘 들었어요. 이만 끊겠습니다. 야, 이 건방진. 고작 전화 한 통에 건방지다고요? 아직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뭘 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신우를 상대하기 싫어서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신우이가 다니는 마케팅 회사에
전화로 문의했어요. 신우이 회사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랑 계약하는 게 아니라 팀별로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개인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저는 당장 의뢰를 하고 싶다며 신우의 회사에 상담받으러 갔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신우는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를? 저는 신우를 본체 만체하며 신우보다 높은 사람과 상담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덜덜 떨고 있을 신우의 얼굴을 생각하니 기분이 엄청 상쾌했죠. 저는 직원에게 신우와의 사이를 밝히고 그동안 있었던 일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이 회사에서 보상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 소속 마케터가 제 가게 별점 테러하고 가게 홍보비 부풀려서 결제하게끔 유도했어요. 경찰서에 가려다가 먼저 여기 들렀습니다. 네, 저는 경찰서 대신 신우의 회사에 고발하러 갔습니다. 신우의 회사에서는 신우의 단독 행동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하더군요. 알 리가 당연히 없겠죠. 신우 회사 측에서는 당사의 직원 관리 실수니 그동안 손해본 것들에 대한 피해 보상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한 마케터이다 보니 회사에서는 신우를 해고하기 싫어하는 눈치더군요. 저 또한 신우가 회사에서 잘리는 건 싫었어요. 딱 저를 괴롭게 한 벌만 딱 달게 받았음 했죠. 사라씨, 어떻게 가족끼리 이런 짓을 벌여? 이분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입은 다물겠다만 앞으로 지켜볼 거야. 다신 이런 일 없게 해. 사직서 대신 사유서 작성하고 징계는 피할 수 없어. 연봉 삭감은 물론. 부장님, 이 정도로 끝나는 걸 다행히 여겨. 그리고 가족 분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사과는 받으셔야 하니까 이분께 사과드리세요. 지금은 가족이 아니라 한 고객님으로서 저희 회사에 방문하신 거니까요. 네? 하지만 한사라 사원, 회사 이미지 실추시키고 사과도 안 하겠다는 말인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그럼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신우이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제게 사과하더군요. 그렇게라도 억지 사과 받으니 마음은 홀가분하더군요. 금전적인 보상은 신우의 회사에서 해줬습니다. 기존의 가게 매출액대로 그동안 피해봤던 금액을 보상받았어요. 그리고 가게 홍보도 무료로 일정 부분 도맡아 해주시기로 조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제 신우이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시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으면 가만 있으면 될 걸 사서 일을 키우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제 머리채를 잡고 뒤흔드는 바람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머리채를 잡아도 제가 잡아야 할 일인데도요. 아니, 너 미쳤냐? 갑자기 새끼 머리채를 왜 잡아 흔들어? 누나, 정신 나갔어? 당장 안 와? 아빠, 누나 좀 말려봐. 얘가 내 인생 망쳤어. 다 망쳤다고. 어디서 내 가족들 앞에서 착한 척이야? 세상 순진한 척이야. 이 불려시 같은 게 내가 우리 집에 데리고 들어와 줬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지. 어디 내 머리끝까지 기어오르려고 해. 한사라, 너 그 손 안 놔? 며느라, 괜찮니?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시부와 남편이 신우의 등짝을 때리고 저와 떼어놓으려 해도 쉽게 떼어지지 않더라고요. 큰 소리가 나자 잡채를 만들고 있던 시모가 잡채 그릇채로 안고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나는 뭐 TV 드라마에서 싸움 나는 소리인가 했는데 너 머리가 돌았냐? 엄마, 얘가 이것이 분수도 모르고 내 인생을 망치려 들었거든? 엄마 딸 얘 때문에 다 망했어. 에휴, 제대로 혼내줘야 돼. 야 이년아, 그래도 그렇지 어디 감히 남의 집 귀한 딸 머리채를 그렇게 흔들어. 너 그러다 잡혀가 이거사.
당장 그만하지 못해? 너야말로 오늘 제대로 혼나야겠다. 시모는 냅다 잡채 몽텅이를 주시곤 신우의 뺨을 후려치셨어요. 아,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엄마 딸이야? 내가 엄마 딸이라고. 날 왜 때려? 잡채 아깝게. 너 어떻게 나도 며느리한테 함부로 안 대하는데 뭔 이유로 네가 이따위 신우이 짓을 하고 있어?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눈물만 흘렸어요. 신우이한테 욕을 바가지로 퍼붓고 싶고 저도 똑같이 신우이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고 싶었죠. 하지만 다리 힘은 풀렸고 가슴 속 밑바닥에서부터 울컥 감정이 차오르는데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신우이는 제가 훌쩍이는 모습 보고 질세라 나이답지 않게 바닥에서 엉엉 울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남편이 그런 저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달래줘서 그제서야 다 털어놓았습니다. 이때까지 신우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은 신우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달려들더군요. 누나? 아니, 네가 누나야? 야, 저번에는 샌드위치 외상해서 돈 안 갚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이 사람 가게 테러까지 한 거야? 모든 게 다 밝혀지자 신우는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잖은 시부마저 머리 끝까지 화가 났는지 그대로 테이블을 엎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셨어요. 그게 다 무슨 말이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신우이는 시부께 얻어맞을까봐 갑자기 제 뒤에 숨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척 황당했어요. 시부, 시모, 남편 모두에게 얻어터질까봐 제 뒤에 숨은 거니까요. 옳게, 미안해, 응?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아빠 한번 화나시면 진짜 무섭단 말이야. 아빠뿐만 아니야. 엄마도 얼마나 무서운데. 좀 말려주라, 응? 제발 부탁이야. 오늘 우리 다 경찰서 가게 생겼어, 어?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제발, 응? 신우이는 울면서 제게 빌었지만 저는 외면했어요. 신우는 결국 시모와 시부에게 도살장 끌려가듯 끌려갔고 남편과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시댁에서 다 해줄 거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도와줄 테니 제발 이혼만은 생각하지 말아달라 하더군요. 남편은 울면서 같이 병원 가서 치료라도 받자고 했어요. 내가 미안해. 면목이 없다. 당신이 매일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는데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재료로 만드는 거 뻔히 아는데 고작 우리 누나 때문에 안 좋은 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본인 잘못도 아닌데 사과로도 모자라서 남편은 정신과 치료받고 진단서 떼서 신우이를 고소하자고 했어요. 시댁과 연 끊어야 한다면 끊겠다면서요. 그 일 이후로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저를 케어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께서는 너무 미안했다고 신우보다 더 사과해 주셨어요. 제게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남편과 이혼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신우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만 하라고 다 들어주신다 하셨죠. 어머님, 아버님, 저 남편이랑 절대 이혼은 안 할 거예요. 그래, 고맙다. 우리가 평생 갚으마. 이 은혜 아니지마. 우리 착한 며느리 지독한 신우이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혼자 마음고생했니? 우리에게 진작 말하지 그랬니? 하지만 한편으론 말 안 한 네 마음도 다 알겠다. 너 혼자 참고 견뎌내보려 한 거겠지. 아이고, 속이 이렇게 깊어서야. 고생했다, 우리 아가. 어머님, 아버님, 저 안 착해요. 남편이랑 이혼 안 하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해라. 다 말해. 다 들어줄 테니. 형님이요. 매일 출근 전 새벽에 제 가게로 출근하게 해주세요. 제가 필요 없다고 할 때까지요. 정말 그거면 되는 거니? 그걸로 네 맘이 다 풀리겠어? 네. 형님 회사 쉬는 날에는 저랑 같이 풀로 근무했으면 해요. 그래, 아가 걱정 마라. 안 간다 하면 내가 직접 데려다 놓을 테니
아주 실컷 부려먹어. 그동안 당한 게 얼만데. 다음 날부터 신우는 멋씹은 얼굴로 제 가게에 출근했어요. 저는 그런 신우에게 인사도 없이 투명인간 취급하며 제 일을 했어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다리를 꼬고 앉아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인사도 안 하네 이제. 뭐 신우고 뭐고 없어? 아유 진짜 가지가지 한다. 무릎 꿇고 사과하고 연봉 삭감해. 내가 징계까지 받았는데 이지까지 해야 해? 불렀으면 말을 해봐 어디. 저는 그런 신우를 개무시하고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일을 했습니다. 채소 배달 온 거 정리하고 씻고 다듬고 했죠. 원래는 직원들과 함께 하는데 그날은 저 혼자 다 했어요. 처음에 궁시렁거리던 신우는 잠자코 눈치껏 저를 지켜봤어요. 제가 하는 것들 다 보셨죠? 별거 없어요. 근데 제가 매일 꼭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몰려오는 졸음 참고 매일 새벽같이 나와서 하는 일이죠. 내일부터는 형님한테 전부 시킬 거예요. 안 도와줄 거니까 모르겠으면 지금 말해요. 뭐? 그까짓 게 뭐 어렵다고. 그렇게 비웃던 신우이는 그 다음 날부터 제게 엄청 혼났어요. 양상추 찢어지지 않게 살살 해야죠. 이게 수압이 세서 그래. 야채가 힘이 없어서 죄다 흐물거리잖아. 배우실 거면 배우는 자세를 하세요.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저는 엄한 호랑이 선생님처럼 신우이를 다그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신우이는 채소를 씻고 다듬는 것까지 혼자 다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혼자 고생하고 나니 신우이는 점점 얼굴과 표정과 자세가 달라지더군요. 혼자 다 하니 꽤 일이 많은 걸 알고 신우이는 놀란 듯 했습니다. 매일 이걸 어떻게 다 해? 옳게. 새삼 대단하다. 세상에 뭐 뚝딱하고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있나요? 제 샌드위치 먹기에는 엄청 간편해도 준비하는 데에는 늘 이만큼 시간 걸려요. 그렇게 한 달을 저는 신우이를 열심히 부려먹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죠. 미안해 옳게. 사 먹는 입장에서 볼 땐 옳게가 장사 편하게 한다 싶었거든. 근데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이 정도로 힘든 일인 줄 이제 알았어. 채소 다듬고 나면 손은 꽝꽝 얼고 재료 썰고 나면 팔이 얼얼하고 샌드위치 주문권 다 만들고 나면 손가락 끝에 감각이 없어지더라. 많이 반성했어. 이렇게 매일 고생하며 지킨 가게를 내가 망치려 했다는 게 정말 미안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인간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했는데 그래도 저희 형님은 조금이나마 변하셨어요. 저는 마침내 신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형님이 또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지만 저는 든든한 남편과 시부모님이 계셔서 큰 걱정은 없어요. 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웬만하면 트러블 없이 지금처럼 잘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아, 지금은 정말 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샌드위치 공짜로 달라던 철없는 신우는 이제 없어요. 대신 샌드위치가 먹고 싶다며 새벽 5시부터 자진 출근해서 회사 가기 전까지 저를 도와주는 형님은 있네요. 신우이는 시부모 집에서 그때를 계기로 독립했어요. 사실 그때 제게 한 짓이 다 들통나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지만요. 30대 중후반에 처음 독립해보는 신우이는 지금도 열심히 홀로 서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께서는요, 지금은 제가 다 괜찮다고 지나가도 훗날 응어리가 올라오는 순간이나 시기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과거 일이 떠올라 시댁과 남편이 미워 보일 수 있다면서 제게 심적인 보상과 금전적인 보상 다 해주고 싶으시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휴가 때 남편과 가고 싶었던 해외로 여행을 보내주기로 하셨어요. 곧 떠나는데 정말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 샌드위치 가게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여러분, 저 2호점을 얼마 전에 오픈했어요. 같이 축하해 주실 거죠? 저 요새 2호점 내고 더 바빠졌지만 틈틈이 형님의 선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형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저도 형님 덕분에 좋은 남편 만났으니까요. 형님께도 좋은 짝 찾아드리고 싶네요. 제 사연에 이혼이나 자극적인 참교육은 없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친정엄마께는 저 등짝 여러 번 맞았어요. 너무 착해도 호구라며 답답하다고요. 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도 너무 답답해 하실까봐 걱정은 조금 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 없어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늘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만나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30대 초반이 된 여자입니다. 물론 30대 중반에 걸쳐져 있다가 초반으로 내려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겠지만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그런 기분이랄까요? 왜냐면 제가 이혼을 한번 했거든요. 물론 시원하게 잊고 새 출발할 생각이긴 했는데 나이까지 젊어지니까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 출발은 바로 여기서 제 이야기를 풀어놓는 걸로 출발하려 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야 결혼하면 시집살이 남자가 갑이고 여자는 을이라는 제도가 심했잖아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그러나요? 내가 불리하고 내가 당하는 걸 가만히 참고 있지 않죠. 저도 그랬어요. 괜찮은 남자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똥 밟은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이 제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지옥을 맛보게 해줬어요. 제가 무슨 일을 당했고 어떻게 대갚아줬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서진 씨는 언제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있었어요? 저희 스터디 모임 사람들 중에서도 서진 씨가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는 대학생 때 주식부터 조금씩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가정교육을 그대로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재테크에는 계속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취직하고는 부동산 경매나 매매도 한번 시도해봤고요. 우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면 서진 씨, 혹시 저도 서진 씨 옆에 있으면 서진 씨처럼 될 수 있나요?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되시면 언제 밥 한 끼 같이 먹어요. 제가 살게요. 남편과 저는 부동산 스터디 모임에서 처음 만났어요. 친정 부모님이 재테크로 빛을 본 사람들 중 하나였고요. 그 피를 물려받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도 재테크에 관심이 워낙 많았죠. 보는 눈도 남달랐고요. 처음엔 그저 스터디 모임 동료라고만 생각했던 사람과 사적인 자리가 많아지고 둘만 보는 날이 많아지니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고 1년 만에 결혼 얘기까지 오가는 깊은 사이가 된 거예요. 남편은 재테크에 관심은 많은데 모르는 게 정말 많았어요. 모르는 것만 많으면 다행인데 그나마 연애 때는 제 말을 열심히 듣는 줄 알고 가르치면 잘 따라오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결혼했더니 신혼 초부터 대형 사고를 친 게 아니겠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재테크에 손대면 안 될 사람들이요. 그게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이 귀가 이렇게 얇은지 연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주 싸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당신 진짜 미친 거야? 누가 투자를 대출까지 받으면서 해. 투자의 기본도 몰라? 적어도 나한테 물어보기라도 했어야지. 왜 혼자 결단 내리고 멍청하게 일을 키워? 진짜 꿀 정보라고 알려주는데 당장 돈이 없는 걸 어떡해. 나도 돈 있으면 내 돈으로 했지.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돈 줄 거야? 돈만 준다면야 당신한테 무조건 다 말하지. 그냥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 회사에서 주는 월급 70%라도 적금 넣어. 그거만 해. 당신은 투자에 소질이 없어. 재테크가 아무나 하면 되는 줄 알아? 너 지금 나 무시하냐? 그래, 네 똥 굵다. 투자 조금 실패했다고 사람 되게 꼽주네거. 내가 진짜 좋은 정보 알아와도 너한테만 절대 말 안 해줄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나 말라고. 이렇게 남편은 주변에서 그저 좋은 정보라고 알려주면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이러니 저만 답답하고 속이 터지죠. 저놈은 지가 뭘 잘못했는지 아예 모르더라니까요. 아니, 사람이 투자했다가 돈을 날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면 정신 차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자기 자존심이 먼저고 자기가 무조건 틀리지 않았다며 우기기 선수였어요. 그래서 신혼 초부터 서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제 말을 듣지도 않았거든요. 무시하냐고? 무시할 만 하니까 무시하는 거야. 너 내 말만 들었어도 이렇게 망하진 않았다고. 근데 너야말로 매번 내 말 무시하고 다른 사람 말만 듣다가 이 꼴 난 거잖아. 또? 너 지금 나한테 너라고 그랬냐? 이게 진짜...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더 해. 이제 그냥 각자 알아서 하자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 남편은 절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체 저건 무슨 똥꼬집이죠? 저는 거의 10년을 재테크 공부를 했어서 제 명의 땅이랑 건물도 있고요. 주식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자기 옆에 있는 아내가 잘 되고 있으면 자기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만 잘 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잘 되자고 남편한테 알려주면 괜히 심술 부리면서 그건 절대 아니라고 오히려 지가 날 무시하면 무시했다니까요. 저도 남편 말에 더는 참지 못하고 네 말대로 각자 알아서 하자고 그랬네요. 그래봤자 지만 손해지. 안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이틀 후에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그대로 일러 바쳤나 보더군요. 너는 그런 황금 같은 정보가 있으면 네 남편이랑 상의도 해보고 네가 확신이 있었다면 남편한테 끝까지 밀어붙여서 같이 투자하게 해야지. 왜 치사하게 너 혼자 투자해서 너 혼자 득을 봐?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도 모르니? 너 혼자 다 헤쳐먹고 우리 아들한테 갑질하려고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는 퇴근하고 들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에 눈에 쌍심지까지 켜고 절 아주 파렴치하고 나쁜 년으로 몰아붙였어요. 어머님 아들 머리가 돌대가리라서 아무리 제가 알려줘도 똥주시게만 반응하는데 그걸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실력이에요, 어머님. 뭐야? 시어미 앞에서도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거 보니까 너 우리 아들은 아주 개똥으로 보이겠다. 지금 네가 돈 좀 쥐고 있다고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나 본데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네가 아무리 재테크에 능하니 어쩌니 해도 한순간에 쫄딱 망하는 게 그 재테크라고.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어머님. 근데 남편은 공부하려는 노력도 없이 그저 돈만 벌고 싶어서 다른 사람 말만 듣다가 어머님 말씀처럼 쫄딱 망했잖아요? 어머님도 더 나이 들어서 자식 때문에 쫄딱 망하고 싶지 않으시면 남편 부추기지 않는 게 좋아요. 대체 제가 지금 뭘 하니? 너 정말 미친 거야? 시어머니는 제가 맞는 말만 하니까 받아칠 말씀이 없으셨는지 이제는 손찌검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남편은 정말 못난 놈처럼 시어머니 뒤에 숨어서 응원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날리는 손을 아주 손쉽게 맞고는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이렇게라도 살고 싶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네 놈이 혼자 이런 집에서 소고기에 해산물에 맛있는 밥만 먹을 수 있을 것 같니? 지금 대출금 갚느라 빠듯할 텐데 이혼까지 하면 어떻게 살려고 이러는 거야? 이혼? 처년이 어디서 이혼을 들먹여? 시애미 앞에서 이혼? 어디 여자가 먼저 이혼을 입에 올려? 내가 오늘 네 그 못된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고 가마. 이리 와! 시어머니가 제게 손을 뻗으려고 하자 남편이 다급하게 시어머니를 말리더군요. 그만하라고. 이만큼 했으면 제가 알아들었을 거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서둘러 시댁으로 보내버렸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신혼집도 제 명의로 된 집 중 하나였고요. 결혼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쓴 돈은 제가 쓴 돈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러니 이혼하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다행히 이 정도로 말이 통했기 때문에 큰일은 없었네요. 이날 이후로 남편은 제게 콩고물이라도 받아먹고 싶은 건지
제 눈치를 엄청나게 보면서 집 청소도 하고 가끔 다리 마사지도 해주길래 모른 척 받기만 했죠. 그러다 몇 개월이 지나고 남편 생일 때였는데요. 저놈이 또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일주일 뒤에 내 생일이잖아. 나 생일 선물로 외제차 뽑아줘. 싫어. 외제차는 무슨 외제차야. 지금 있는 차나 잘 타고 다녀. 회사 사람들은 다 외제차 타고 출근하는데 나 혼자 국산차 타고 출근하니까 가오가 떨어지잖아. 당신은 남편이 국산차 타고 다니면 부끄럽지도 않아? 남편 기 한번 살려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그렇게 외제차가 타고 싶으면 네가 열심히 돈 벌어서 네가 사던가. 내가 네 물주야? 당신은 나한테 돈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 말 나온 김에 당신 투자 어디 했는지 확인 좀 해야겠어. 남편은 제가 본인 투자 목록을 확인하는 걸 매우 싫어했어요. 가끔 남편이 귀찮게 굴 때면 파리 쫓듯이 쫓아내려고 일부러 투자 목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씩씩대면서 작은 방으로 가버리더군요. 근데 이놈이 또 지 엄마한테 일러 바쳤는지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예, 곧 우리 아들 생일인데 선물은 뭐 해주기로 했니? 생각한 게 따로 있는 거야? 아니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따로 생각한 선물은 없어요. 왜요? 잘 됐네. 그러면 우리 아들 그 차 한 대만 뽑아줘라. 얘가 요즘 통 기운이 없더라고. 네가 생일 선물로 외제차 하나 뽑아주면 너도 주변에서 사모 소리 듣고 얼마나 좋니? 이런 게 상부상조 아니겠어? 내가 봐놓은 차가 있는데. 어머님, 그런 거 선물이라고 막 사주면 버릇만 나빠져요. 본인이 그렇게 좋은 차 타고 싶으면 차주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엉망인데 차만 좋으면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욕먹는다고요. 오늘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아마 제가 저렇게 말하면 남편 귀에도 들어갈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역시나 삐져 있더라고요. 대체 왜 삐졌는지는 이해할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제가 달래줘야 하는 의무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3일이 지났나?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이었죠. 나 차 폐차했어. 뭐? 멀쩡한 차를 왜 폐차해? 당신 미쳤어? 멀쩡하긴. 하나도 안 멀쩡했어. 그래서 내가 외제차 생일 선물로 받고 싶다고 그런 건데. 나 이제 차도 없는데 생일 선물로 사주면 안 돼? 진짜 고장 안 내고 잘 타고 다닐게. 응? 여보, 출퇴근하려면 차는 있어야 하잖아. 불편하게 어떻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녀 내가. 당신이 당신 차 폐차시킨 건데 왜 내가 외제차를 사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버스를 타고 출근하든 지하철을 타든 걸어가든 당신 알아서 하세요. 남편이 싸지른 똥 치우려고 결혼한 게 아니거든. 난 네 와이프지 네 엄마가 아니니까. 남편의 속내가 훤히 보이는 짓에 더는 반응해주지 않았습니다. 폐차시키고 오면 제가 차를 사줄 거라는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진짜 웃기지 않아요? 저러니 머리 나쁘단 말을 들어도 지가 머리 나쁜지 모르고 살잖아요. 어차피 지 분에 못 이겨서 저지른 일인데 제가 거기에 일일이 반응해주면 더 날뛸 게 분명하니까 애초에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그 이후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답니다. 남편은 출퇴근을 지하철 타고 하더라고요. 불편한지 집에서 계속 투덜대는데도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놈이 또 사고를 친 겁니다. 어쩐지 이날은 제 눈치를 막 보면서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먼저 불이 나게 나가더니 제 차를 타고 출근했더라고요. 그것도 저 몰래 간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이 정도 선에서 그쳤다면 제가 사연을 쓰지도 않았겠죠. 이날은 제가 휴무 신청해서 집에 있었거든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도 몰랐어요. 제가 차가 망가진 걸 안 건 바로 다음날 출근할 때였습니다. 저는 누가 제 차를 박은 줄 알고 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요. 근데 웬걸 범인이 남편이더군요. 일단 사진을 찍어두고 택시 타고 출근했네요. 도무지 일이 손에 안 잡혀서
반차 내고 집에 돌아갔죠.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얼굴 앞에 들이밀면서 따져 물었어요. 미쳤어? 이제 내 차도 폐차시키려고 작정한 거야? 너 이거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나 아니야. 내가 했다는 증거 있어? 방금 퇴근하고 와서 피곤한 사람한테 난리야? 증거가 없어? 너 바보냐? 블랙박스에 다 찍혀있는데 증거가 없긴 왜 없어? 대체 내 차로 뭘 한 거야? 뭘 했길래 사이드 미러는 덜렁거리고 차 문이 다 긁혀있냐고. 나도 억울해. 주차장에 좋은 자리가 거기 한 군데였는데 그 옆에 어떤 놈이 주차를 역같이 해놨잖아. 그래도 어떡해. 주차는 해야지. 그 차 안 긁으려고 하다가 반대편 벽에 사이드 미러가 눌리면서 차가 다 긁혔더라고. 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너 내가 준 물건들 전부 뺏기고 싶어? 차도 없는 마당에 알몸으로 회사 출근해 볼래? 이 집에 네 물건은 네 몸뚱아리 하나뿐이면서 감히 내 차를 몰래 타고 나가서 사고까지 내고 와? 너 내 손에 진짜 죽어볼래? 저는 열받을 대로 받아서 남편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아니, 막말이 미친 듯이 나왔죠. 이 상황에서 저처럼 하지 않을 사람 있나요? 제가 악을 쓰면서 남편에게 대들자 남편은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목소리를 더 키우더라고요. 내가 배상해주면 될 거 아니야. 넌 무슨 애가 이렇게 정이 하나도 없냐? 야, 수리비 그깟 내줄게. 얼마면 되는데? 3만 원? 5만 원? 자자, 먹고 떨어져라. 남편은 5만 원까지 불러놓고 10,000원짜리 3장을 던져주고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가 먼저 수리비 내준다고 했으니까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은 줍지도 않고 다음날 바로 수리점에 갔습니다. 수리비 견적서까지 뽑아서 남편에게 가지고 갔죠. 남편이 하나 간과한 사실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제 차는 외제차라서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멍청이라니까요. 아직도 삐져서 작은 방에 숨어있는 남편을 불러냈고 견적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수리비 준다며? 내놔. 견적서에 적힌 금액 보이지? 뭐 3만 원? 5만 원? 참나. 그 돈으론 내 차 바퀴에 공기도 못 넣어. 그니까 얼른 수리비 내놔. 300만 원? 무슨 수리비가 300만 원이 나와? 너 나한테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냐? 있는 년들이 더 한다더니 대출금도 같이 안 갚아주면서 그깟 사이드미러 하나 박살났다고 300만 원? 하하, 야,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뽑아왔냐? 사람을 속이려면 제대로 속여야지.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어디 속는 척이라도 하겠냐? 너야말로 정신승리 그만하고 못 믿겠으면 같이 가. 수리점에 가서 물어보자고. 이 견적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인 거 확인하면 당신 300만 원 무조건 내놔. 알겠어? 남편은 제가 진짜로 견적서를 위조해서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건지 실실 웃으면서 따라 나오더군요. 택시 타고 수리점에 도착할 때까지 나불대더니 수리점에서 똑똑히 알려주자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됐죠. 여보, 내가 미안해. 난 수리비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정말 몰랐어. 진짜야. 나 돈 없는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나한테 300만 원이 어딨다고 수리비를 진짜 받으려고 그래. 한 번만 용서해주라. 돈 말고 내가 다른 걸로 갚을게. 당신 말대로 대출금도 아직 남았단 말이야.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빌면서 자기는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돈이 없는 것과 제 차를 망가뜨린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제가 남편이 저렇게 무릎 꿇고 빈다고 해도 받아주고 말고는 제 결정권이니까요. 수리비 300만 원 줄래? 나한테서 받은 물건 다 내놓을래? 수리비 300만 원 줄래? 너네 엄마 집으로 쫓겨날래? 수리비 300만 원 내놓을래? 아니면 이혼할래? 저는 남편에게 협박하듯이 남편을 몰아붙였습니다. 남편은 또 이혼이라는 말에 넙죽 엎드리면서 잘못했다고 수리비 300만 원 갚을 때니까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매달리고 난리가 났었죠. 남편 말대로 저도 이번 일은 절대 안 넘어가고 꾸역꾸역 수리비 300만 원을 다 받아냈네요. 당신 정말 독하다. 그래도 내가 당신 남편인데
어떻게 100원도 안 깎아주고 수리비 300만 원을 다 받아가? 당신 그렇게 돈에 집착하다가 돈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다고. 적어도 당신보단 평생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내 걱정은 고마운데 당신 앞날부터 걱정하는 게 어때? 당신도 몇 년 지나면 어머님 노후 잘 지낼 수 있게 용돈도 챙겨드려야 하잖아. 안 그래? 남편은 제 말에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맞는 말만 하는 저에게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씩씩대면서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게 매번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왜 걸어오는지 모르겠더라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반은 간다는 말도 있는데 저놈은 그걸 왜 모르는 건지. 그래도 매번 제가 이기는 싸움이라 그나마 버티고 살았는데요. 남편과 이혼하게 된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하니까 자리 비우시면 안 돼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집에 있는 물건들 위치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물건을 여기저기 옮기는 성격은 아닌데 이상했죠. 근데 또 신기한 건 남편에게 이게 어딨냐 저게 어딨냐 하면 남편은 귀찮아 하면서도 한 번에 다 찾아줬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 내가 물건을 쓰고 나면 제자리에 두라고 몇 번을 얘기해. 돈 관련된 일 아니면 다 필요 없다 이거야? 이런 것도 하나 관리 못하면서 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참. 당신 내 성격 몰라? 나랑 몇 달째 같이 살면서 내가 물건들 막 어지르는 거 봤어? 분명히 출근 전에는 화장대 위에 있었는데 혹시 당신 내 화장품 써? 나 피부 예민해서 화장품 아무거나 못 쓰잖아. 의심할 걸 의심해라. 매번 일이 안 풀리면 전부 내 탓이지. 맞아요. 사실 남편이 결혼하고 사고를 하도 많이 쳐서 제가 무슨 일만 있으면 남편 탓을 한 건 맞는데요. 이번엔 진짜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남편에게만 이런 말을 들은 것도 아니어서 더 혼란스러웠죠. 다른 날에는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저에게 언성을 버럭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 왜 안 오니? 내가 지금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무 소식이 없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님 댁에 간다고 했나요? 너희 김치 다 먹었다고 해서 내가 가져가라고 했잖아. 근데 왜 여지껏 안 와? 너 늙은 시엠이 훈련시키냐? 기다리면 올 줄 알았더니 한참을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어서 전화했다. 근데 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고 챙겨주려고 해도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오니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어? 얼른 와서 김치 가져가. 분명 전 시어머니한테 받은 연락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시어머니가 말한 날에 정확하게 통화 내역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한두 번에 그쳤다면 또 그러려니 할 텐데 한 달이 넘도록 그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믿어지시나요? 냉장고에 리모컨이 들어가 있는 건 기본이고 제가 바르던 립스틱이 신발장에 들어가 있고 한 번은 집에서 밥을 먹다가 잠시 업무 전화로 베란다를 갔다가 왔더니 밥그릇이 통째로 사라진 거 있죠? 남편에게 물으니 제가 다 먹고 치우고 갔다는데 물어볼 사람이 남편밖에 없으니 믿을 수밖에요. 하여튼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있다 보니 저 스스로도 위축되고 말았죠. 옆에서 남편은 건망증 아니냐며 투덜대지 시모는 자꾸 전화해서 왜 오기로 했는데 안 오냐며 압박 주지. 저도 모르게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고 말았죠. 더군다나 하루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회사 사람들한테 썰을 풀었더니 치매 초기 증상 아니냐고 진지하게 병원 가보란 말까지 들었네요. 그쯤 되니까 제가 정상이라는 것에 확신이 들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후로 회사에서도 괜히 눈치가 보이는 건 물론이었고요. 여보, 내가 요즘 정신이 진짜 이상해진 것 같아. 사람들 말로는 치매 초기 아니냐고 병원 가보래. 당신이 보기에도 내가 그렇게까지 심각해 보여? 나 진짜 병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볼까? 치매는 무슨. 괜히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 치매 검사 비용이 한두 푼인 줄 알아? 당신 그 뭐냐? 최근에 회식 많이 하더니 술 때문에 그러는 거네. 그러니까 술을 좀 작작 마셔. 일주일에 두세 번꼴로 술을 마시는데 네 정신이 멀쩡한 날이 있겠냐? 저는 남편의 그럴싸한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히 저도 아직 젊으니까 치매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병원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원래 크게 아픈 게 아니라면
병원을 잘 안 가는 성격이기도 했거든요. 며칠 뒤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대뜸 저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너 정말 잘 생각했다. 진작 그랬으면 얼굴 붉힐 일도 덜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생각보다 일찍 결정했으니 내 그건 칭찬하마. 이제야 나도 마음이 한결 놓이네. 네? 뭘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님,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잘못 걸기는 내 며느리한테 잘만 걸었구만. 네가 우리 아들한테 네가 가진 땅이랑 건물 2채 그거 우리 아들 명의로 해주겠다고 했다면서. 그 말 듣고는 요 근래 근심 걱정이 싹 내려갔잖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남편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남편이 그러던가요? 제가 제 땅이랑 건물을 자기 명의로 하게 해주겠다고? 어머님, 저 남편이랑 잠깐 통화 좀 할게요. 저는 시어머니 말씀에 어이가 없었어요. 이 남자가 한동안 조용하더니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는구나 싶었죠. 전화를 끊으려는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전화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했거든요. 요즘 네가 자주 깜빡깜빡하더니 그래서 기억을 못하나 보네. 젊은 애가. 네가 우리 아들이랑 구두로 약속까지 다 했잖아. 아들이 녹음했다고 들려주던데. 기억 안 나면 너도 아들한테 연락해서 네가 직접 녹음한 거 들어봐라. 들으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잖니? 시어머니는 저를 안타깝게 여기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전화를 먼저 끊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세상이 저를 상대로 몰래 카메라라도 찍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머리까지 아플 지경이었죠. 저는 시어머니 말대로 남편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통화했던 말을 고스란히 전해주자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정말로 저만 기억 못하는 그 약속이 사실이라며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다니까요. 당신 정말 하나도 기억 안 나? 역시 이럴까봐 녹음해놓길 잘했다니까. 아, 녹음본 들려주기 전에 말해두는데 이 녹음 당신도 합의한다고 해서 녹음한 거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혼이니 뭐니 협박도 안 통한다는 소리야. 알았지? 저는 남편 말은 대충 귓등으로 듣고 얼른 녹음을 틀어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입가에 미소를 숨기지 못하고 녹음본을 들려줬는데요. 물구나무 서서 들어도 제 목소리임이 확실하더라고요. 제 표정이 어두운 걸 남편이 알아챘는지 갑자기 제 손을 붙잡고는 남편 표정도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그때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싸우기를 많이 싸워도 부부잖아요. 남편 눈을 마주하니까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불길한 징조 말이에요. 역시나 그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고 남편이 하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은 당신한테 해줄 말이 있어. 당신이 힘들어할까봐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더는 숨길 수가 없게 됐네. 당신 치매 초기 진단 받았어. 얼마 전에. 우리 같이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온 것도 기억 안 나지? 안 날 거야. 당신 검사 받고 병원을 나오자마자 전부 까맣게 잊어버렸으니까. 저는 남편 말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남편이 병원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진단서 이름에 적힌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전부 제게 맞았죠. 말도 안 돼. 내가 치매 초기라고? 회사에서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는데 뭔가 잘못됐어. 나 다시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볼래. 지금은 기억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다녀올게. 당신 이날도 그랬어. 검사 받으러 가는 그날도 전부 기억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그랬다고. 여보, 인정해. 진단서까지 보여줬는데 왜 못 믿는 거야? 당신 정말 안 되겠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도 나한테 넘겨. 당신 이 정신으로 투자금 관리 못해. 당신도 느끼잖아. 여러분,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남편이 종일 저를 따라다니면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에 주식까지 넘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상해도 너무 수상하니까 소형 카메라를 사서 집안 이곳저곳을 설치하고 또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도 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당연히 정상이라고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준 진단서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시죠? 저도 진단서 때문에 70%는 믿었는데요. 의사인 친구에게 보여주니 네, 한눈에 봐도 이건 조작된 진단서 같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제게 의사 친구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기에 이딴 허술한 진단서로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겠죠. 이제야 퍼즐이 딱딱 맞춰지더군요. 저는 치매가 아니었고 남편은 저를 치매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집안 물건을 옮겨놓고 제가 깜빡한 것처럼 가스라이팅까지 하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느낌상 시어머니도 한패인 듯 했습니다. 그러니 제게 매번 전화해서 왜 안 오냐고 소리쳤겠죠. 남편이 씻을 때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서 제 목소리가 녹음된 음성 파일을 제 핸드폰에 전송하고 흔적은 모조리 지워놓았어요. 알아보니 음성 변조 어플로 변조한 제 목소리라더군요. 여보, 퇴근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자. 당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이제 내 말 믿어주는 거야? 그래, 잘 생각했어. 너무 오래 고민해도 머리만 아프지. 나 곧 있으면 퇴근이니까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갈게. 참 여보, 인감도장 잊지 말고 꼭 챙겨와. 남편은 제 전화에 신이 나서 웃음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아주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스타일이었죠. 아무튼 저는 진단서가 가짜라는 걸 밝혀준 의사 친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아유, 우리 아가 왔니? 오는 길 힘들진 않았고 정신도 온전치 못하면서 왜 따로 왔어? 우리 아들이 네 회사 앞으로 데리러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잘 찾아왔으니 됐어. 그 정신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리기 전에 얼른 우리 아들 명의로 바꾸자꾸나. 인감도장 가지고 왔구나? 변호사님,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치매 걸린 와이프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저한테 전 재산 양도하기로 했거든요. 아픈 아내를 둔 남편인 제가 해야 할 도리니까요. 저는 어떠한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갔어요. 남편 뺨을 냅다 때렸습니다. 사무실 안이 울릴 만큼 소리가 컸죠. 변호사에게 남편이 위조한 진단서를 보여줬고 의사인 친구가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이건 제가 얼마 전 대학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받은 진단서예요. 당연히 정상으로 나왔고요. 저놈들이 제 재산을 뺏어가려고 진단서까지 위조해서 저를 심신미약자로 만들려고 한 연놈들이라고요. 무슨 소리라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왜 이래? 당신 아직도 치매라고 못 받아들인 거야? 이런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변호사님 앞에서 부끄럽게 그만하지 못해? 거기 우리 며느리 친구 의사라고 한 것 같은데 의사면 이렇게 진단서를 가짜로 만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친구가 정신이 안 좋고 그러면 납득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딴 거나 만들어주는 게 무슨 친구라고? 예, 너 당장 저 친구랑 연 끊어라. 네 인생에 하나도 도움 안 될 친구야. 내가 딱 보면 알지.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 안 될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야. 변호사님, 이 녹음도 저 사람들이 목소리 변조해서 만든 거라네요? 제 목소리가 아니라요. 이러면 저 사람들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전 절대 합의해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거든요. 네,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허위 진단서 등 작성죄로 처벌할 수가 있죠. 그런데 친족상도례라는 특례 제도가 있어서요. 고소하더라도 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죄와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형을 면제받을 수가 있거든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태블릿에 다운받아온 영상 하나를 보여주며 말했죠. 이걸로도 충분히 이혼 소송은 할 수 있지 않나요? 저 위자료도 청구하겠습니다. 저들이 저를 심신미약자로 만들고 제 돈까지 갈취하려 했던 시간에 대한 위자료요. 그건 제가 집 곳곳에 숨겨놓은 소형 카메라에 찍힌 영상인데요. 남편놈이 제가 썼던 물건을 곧바로 옮겨놓고는 뻔뻔하게 모르는 척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죠. 심지어 제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는지 몰래 가져가 시모와의 통화 기록을 남겨둔 것도 모조리 찍혀 있었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남편분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까지 벌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사소견에 의해 치매 상태인 게 인정이 되면 명의 이전에 대한 모든 계약은 이전 무효 처리가 됩니다.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셨어도 원하시는 소유권은 인정받기가 매우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산 관치를 목적으로 의사소견서를 허위 작성하셨으니 이혼 청구에 대한 아내분 소 제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러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로 눈치를 막 보다가 시어머니가 먼저 무릎을 꿇길래 공범이라는 걸 확신했네요. 남편도 시어머니 따라 무릎을 꿇었고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우리 아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내가 전부 시켜서 한 일이야. 그러니 이혼 소송만은 하지 말아다오. 네가 자꾸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아들한테 이혼으로 협박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네가 다시는 이혼 소리 못하게 겁만 살짝, 아주 살짝 주려고 했던 게야, 응? 맞아. 엄마 말이 사실이야. 내가 못나서 자존감이 낮아서 당신한테 화풀이한 거야. 내가 미안해. 나도 다 잘못했고 전부 다 사과할게. 그리고 따지고 보면 당신이 공동명의로 안 해줘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그래, 아가, 네가 너무 심하긴 했지. 너희가 결혼한 지 몇 달인데 공동재산이 없는 게 말이 돼? 그것도 여자가 재산이 너무 많으면 집안이 망해요, 망해. 아들 명의로 바꾸면 내가 얻는 게 뭐가 있다고 이랬겠어. 다 니들 잘 살라고 내가 도와준 거지. 이혼 소송할게요, 변호사님. 지금 바로 할 수 있나요? 저들은 저에게 사과를 하고 싶은 건지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변명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소송하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제 왼다리, 남편은 제 오른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당신이 나랑 정말 못 살겠다면 이혼해줄게. 대신 소송 말고 합의로 해주면 안 될까? 나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래. 당신 알잖아. 당신한테 수리비 300만 원까지 갚고 땡전 한 푼 없는 거. 우리 엄마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제가 소송 없이 협의 이혼을 했을까요? 네, 사실 남편과 시모가 감히 저를 치매로 몰아갔지만 그 함정에 제가 빠지지도 않았고 재산 피해액이 없으니 제가 원하는 대로 큰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제가 마음 바꾸고 소송 걸까봐 법원 출석에 적극적으로 임했고요. 가장 빠른 날에 협의 이혼 신청서를 냈고 아이도 없어서 숙려기간 모두 출석해 2달 만에 빠른 이혼을 했죠. 만약 소송을 진행했더라면 1년에 가까운 기간을 수고스러웠을 텐데 시간과 노력을 아꼈다는 점에서 협의 이혼이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 말이에요. 굳이 제가 복수를 하지 않아도 돈에 목마른 전 남편 놈이 저 때문에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결혼 생활할 때 재개발한다던 지역에 투자했던 게 이제야 빛을 발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돈에 로또 1등에 당첨된 기분이었죠. 이거 제가 전 남편에게도 알려줬던 정보였는데 바보 같은 놈이 제 말은 안 듣고 거긴 망할 거라며 투자하지 않았던 지역이었죠. 아주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때마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1년 만에 듣는 전 남편 목소리더군요. 당신이 예전에 알려줬던 재개발 지역, 거기 당신은 투자했었지? 분명 망할 거라고 했는데, 에이씨, 아까워 죽겠네. 그 돈만 있었어도 이렇게는 안 살 텐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재산 안 물려주겠다고 죽어서도 가지고 갈 거라는데, 나 이제 어떡하지? 소연아, 나 이제 돈 한 푼도 없어. 정말 거지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정보 하나만 알려주라, 응? 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네?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딱 너한테 하는 말인가 보다.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한텐 정보 알려주고 싶지 않아. 바쁜 사람 붙잡지 말고 끊어. 소연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라, 어? 네가 알려준 정보로 투자했다가 대박나면 내가 몇 배로 돌려줄게. 2배, 아니 5배로 돌려줄게. 그러니까 돈도 좀 빌려주면 고맙겠는데 오갈 데 없는 사람 불쌍해서라도 한 번만 살려주라. 너 아니면 길바닥에서 자야 하는데
너도 내가 그러길 원하는 건 아니잖아. 한심하다, 한심해.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지. 지나간 버스가 다시 돌아오는 줄 알아? 오케이, 노숙자한테 봉사하는 셈 치고 인심 한번 쓸게.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거기 투자해봐. 정말? 정말이야? 역시 소연이 너밖에 없다. 돈은 안 빌려주는 거지? 그래도 이게 웬 떡이냐? 네가 알려준 정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자해야지.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전 남편은 대출받았는지 사채를 썼는지는 몰라도 며칠 후에 제가 알려준 곳에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했냐고 확인하길래 했다고 뻥쳤죠. 제가 거기 투자를 왜 합니까? 곧 망할 주식인데.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 후에 이상한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는데요. 전 남편이 또 흥분한 목소리로 욕까지 하면서 왜 이거 주가가 점점 떨어지는 건데? 너 나한테 개 주식 알려준 거 아니야? 엿 먹어보라고, 나 죽으라고. 이거 오르는 거 확실해? 아니면 나 진짜 죽는다고, 박소연. 아, 귀 아파. 네가 공부를 똑바로 안 해서 작은 변동에도 심장이 철렁하는 거지. 원래 주식은 내려갔다가 확 오르는 게 주식이야. 그거 잠깐 못 참으면서 무슨 떼돈을 벌겠다고. 하기 싫으면 때려쳐. 나도 너한테 알려주고 아까워서 후회했으니까 빼고 싶으면 빼라고. 제가 세게 나가니까 전 남편은 금세 꼬리를 내리면서 그렇냐고 저만 믿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정말 멍청하죠? 복수할 상대가 이렇게 멍청하면 복수할 맛은 좀 덜한데. 재미는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결국 얼마 못 가서 그 종목은 연이은 하한가로 거래 정지가 되어버렸죠. 주식한다는 애가 뉴스도 안 보고 제 거짓 정보만 철석같이 믿은 잘못이죠. 전 남편에게 미친 듯이 전화가 왔었지만 제가 그걸 받겠나요? 이상한 번호나 모르는 번호로 오면 절대 안 받고 전부 차단했네요. 저는 악마에게 뺏길 뻔한 제 재산을 지켰고 점점 불어나는 재산으로 뷰가 좋은 집을 하나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부모님을 이사해드렸어요. 또 제가 가진 건물 2채는 부모님이 관리 중이고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아빠가 놀러 가셨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허리를 삐끗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빠는 아직도 자기가 20대인 줄 아나 봐. 원래도 허리 안 좋은 양반이 왜 저리 날뛰나 몰라? 네 엄마가 요리를 못해서 병원밥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네 엄마는 자기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줄 알아요. 여보, 거기는 치료받는 곳인데 그렇게 누르면, 아이고, 내 허리. 아빠가 워낙 장난기가 많으셔서 엄마한테 매번 혼나시거든요. 알면서 꼭 저러신다니까요. 그래도 꾸준히 치료받아서 지금은 많이 호전됐다고 들었어요. 아마 이번 주 내로 퇴원하신다고 하니까 아빠 퇴원하는 날에 가서 부모님이랑 맛있는 거 먹고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참, 제 입으로 이런 말은 조금 부끄럽긴 한데 부모님은 제 덕분에 노후가 즐겁다면서 특히 아빠가 모임을 나가면 제 자랑을 끊임없이 한다고 들었어요. 엄마도 그 얘기를 해주는데 웃음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웃으시는 모습 보려고 자식인 저는 더더욱 돈을 열심히 벌고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최근에 봉사와 기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사는 게 보람도 있고 기분도 좋길래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재테크 공부를 꾸준히 해서 그 돈으로 불우한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